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은 왜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로 톨러런스, 불관용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주장의 요지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산의 전통적 기술로 생산하는 멸균식 백신이 아니라 mRNA 백신이 필요하지만 이 mRNA 백신의 대량 생산에 소요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은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국도 지금 오미크론이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국 당국이 해온 방역 방식,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생산해온 멸균식 백신, 이것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읽어보면 홍콩의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중국 시노백 백신의 효과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접종했을 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해서 각각 72%, 77%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방의 화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중증에 대해서는 90%, 사망에 대해서는 92%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중국의 백신은 서방의 mRNA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20%포인트 정도 낮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노백 백신을 2번 이상 투여했을 경우 중증 또는 사망에 대한 효과는 약 92%의 효과를 보인 반면에 화이자를 접종했을 경우에는 약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무증상이나 경증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어떤 백신도 무증상이나 경증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전역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중국인들의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력, 이것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 등장함으로써 기존 백신의 효과가 감염 확산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일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을 하면 커뮤니티에서의 확산은 사실상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초기부터 방역 당국이 이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 체계가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경제 활동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죠. 중국의 경우에 무관용 방역 정책을 하고 있고, 일단 확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해당 구역을 전면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방역 방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제가 사실상 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백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치료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치료제가 충분히 가용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미디어들을 보니까 치료제를 쉽게 구할 수가 없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중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치료제는 없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중국에서도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이 중국산 치료제의 가격이라는 것도 하나에 10,000위안을 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일반적인 중국인의 소득 수준에서는 이렇게 10,000원, 20,000위안씩 주고 치료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생산도 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중국의 방역 체계는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대응에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자 증가를 나타낸 게 홍콩이었습니다. 아무리 홍콩을 봉쇄해도 사람과 화물의 움직임과 함께 오미크론은 퍼지고 있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오히려 광동성 쪽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중국 본토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지린성의 성도이자 주요 자동차 제조 거점인 장춘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에 대해서 3차례의 대규모 테스트를 실시했죠. 이러한 봉쇄는 900만에 달하는 주민들을 모두 집에서 머물게 하고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게
외출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 3월 13일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524명이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산동성 칭다오였습니다. 400건이 넘었고요. 지린성에서도 400건이 발생을 했죠. 여기에 동관을 중심으로 해서 광동성에서도 224건의 추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는 적지만 베이징, 상하이, 텐진, 허베이 이렇게 10개 이상의 성 및 도시의 확진자가 나타났죠. 즉 전국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24개 지역도 넘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의 하이테크를 이끄는 도시 인구 1750만의 선전에서도 일주일 이상 락다운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선전을 락다운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팬데믹이 막 발생을 했을 때 중국 정부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들 도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락다운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4일에 확인된 감염자 수가 무증상을 포함해서 5,000명이 넘었다고 하면서 이때 지린시의 지린대학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대학 측이 감염 정보를 은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의 언론에 따르면 3월 들어서면서 열이 난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잇따르게 발생을 했지만 대학 측이 적절한 격리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당국이 암시하는 바는 당국의 방역 정책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린대학에서 제대로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고 허술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아무튼 14일에 선전, 동관 등 광동이라든가 산동 등의 여러 현, 시에서 락다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인가 핵산 검사를 반복해서 실시를 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락다운이 일어나면 그 번화했던 선전도 그 즉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도로에는 소수의 택시만 오가는 그런 황량한 곳으로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락다운에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주민들은 모두 슈퍼에 몰려가서 식료품, 생필품들을 서로 앞다퉈 사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식품이 떨어져가는 그런 주민들이 시위를 하는 광경이 SNS에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 사람들에게도 마구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중국에서는 시골에서는 이런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만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15일에는 지린성의 확진자가 1,400명을 돌파하면서 역시 전면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임시병원, 소위 방창이viện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7개의 병원을 비워서 2만 개가 넘는 침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침상의 규모를 보면 지린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누가 봐도 전면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3월 17일에 중국 최고의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주재하에 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각급 당조직과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예방 통제의 최전선에서 뛰어라. 그리고 인민들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염병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자는 즉시 조사하고 규율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역 정책이나 방역 방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고 각급 인민정부에게 철저하게 방역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도와는 또 별도의 기사로 이 회의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견제하는 것이 승리다. 젠스조스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계에서 최고 지도자가 방역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어떤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이 기사의 의미를 이렇게 읽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이 발표가 나왔다는 것, 게다가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이 별도로 보고됐다는 것은 이날 아마도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모두 거부하고 기존 정책을 견제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이틀 후인 19일에 신규 확진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던 지린에서 사망자 2명이 나타났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한두 명 나타나는 것은 사실 큰일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2020년 1월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최초로 인정한 사망자라는 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만일에 그 이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었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망을 발표한 것은 좀 알아달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광동 동관에서 외국인 확진자를 아무 조치 없이 구치소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확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망자까지 나오는데요? 라는 제스처에 대해서 아무튼 일이 확대되면 너희가 책임을 지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한 꼴일 수도 있죠. 물론 모두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치는 사람한테 통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통할 것은 못 되죠. 영국의 BBC는 3월 22일 보도를 내고 지린성에서 오미크론에 수천 명이 감염이 됐고 지방정부가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백만 명이 봉쇄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부의 태도가 이럴진데 하급 지방정부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홍콩에서는 이제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실에 있는 두더지 잡기처럼 여기를 봉쇄하면 저기가 나오고 저기를 해결하면 이쪽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상하이입니다. 먼저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상하이시 공안 당국에서 어떤 놈들이 상하이를 록다운한다는 그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두 남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록다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이미 상하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록다운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더니 3월 26일에는 상하이는 록다운할 수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하이가 중국 경제, 산업, 금융, 운수 등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상하이를 록다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7일에 상하이시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사실상 도시 락다운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8일부터 전 상하이를 2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차례로 2,500만에 달하는 상하이 시민들을 봉쇄하겠다는 거였죠. 상하이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먼저 5일간 록다운하고 그 후에 동쪽은 풀어주고 이번에는 서쪽을 록다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정부는 우리는 상하이시 전체를 록다운한 게 아니야. 이것은 부분적인 구역만 록다운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죠. 형식 논리로 따지면 상하이시 전체를 록다운한 것은 아니니까 예전에 중국 정부가 선언한 어떤 상황에서도 상하이는 록다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상하이가 이런 지경이 되면서 이 사건은 즉시 중국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중국 당국도 상하이시는 봉쇄를 하지만 항구, 공항, 운수 등 그런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는 운영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이 양자강은 중국 전체 물류의 20%를 넘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멈추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역 정책 하에 물류 인프라가 영향을 안 받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상하이를 록다운을 해버리니까 트럭 운전사, 창고 뭐 이런 주요 연결고리들이 다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구는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공항까지, 각 지역에서 항구까지 가는 이런 물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FAO 글로벌에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을 픽업하러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럽의 큰 물류 업체죠. 쿠네나게르 같은 경우에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하이 항구를 이용하던 선박들을 일부 닝보 쪽으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의 물류가 엉망인데
일반 서민들을 위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3월 24일에는 상하이 한 백화점 슈퍼에서 엄청나게 오른 채소 가격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누군가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고 이걸 보고 시민들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백화점을 불법 가격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고 각각 10만 위안, 50만 위안씩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백화점이 사기를 쳤을까요?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도매 시장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졌고 채소 농장 같은 경우에도 폐쇄되는 곳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라든가 식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농민들도 봉쇄가 되니까 파종도 지금 중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2020년 7월 상하이 포럼에서 류호 부총리가 발표했던 글, 이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선택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출간한 중국 주식 투자 비결에서도 그렇고 이 류호 부총리의 2020년 7월 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바로 이런 현상을 우려해서 당시 류호 부총리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서 야채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상하이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상하이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막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하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상하이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하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까지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상하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불안감이 급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현재 상하이의 주요 병원 중에 41곳이 이 코로나 예방 조치를 한다고 외래나 응급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식의 강력한 봉쇄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시민에게 강력한 격리를 가한 지린성의 경우에도 3월 30일에 장춘의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전역으로 오미크론이 확대되어가는 모양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 기본 방역 태세에서 변화를 가져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이 방역이라는 문제가 의료 차원의 이슈를 떠나서 정치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트럼프식의 막무가내식 대처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방식의 대처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미국의 자본가 제국주의보다 우월하다. 이제 이런 논리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하반기로 예정된 20대, 20차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 중국의 관료 조직이 긴장을 지속하고 중앙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를지 몰라도 오미크론이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중국의 락다운 비용이 최소 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산의 근거는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락다운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으로 해서 홍콩 중문대학교의 한 경제학자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최소 추정치를 한번 내보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만으로도 중국의 실질 GDP가 4%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선 4대 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가 모두 락다운된다면 락다운된 기간 동안 GDP가 12% 하락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 달 동안 중국의 모든 도시가 락다운됐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간 동안 중국의 GDP는 53%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53% 감소라는 것은 그것은 국가 경제 파탄입니다. 12% 하락도 중국 경제 구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GDP 성장률이 4에서 6%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성장은커녕 아예 하락이 될 가능성이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미크론을 해결하려면 이런 정책들이 아니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도입하겠다던 독일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은 지금까지 인가를 못 받고 1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면서 새로운 단백질 백신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 중국 CDC 소장이었던 까오프는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2번, 3번 접종을 했더라도 이후 4번째, 5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바이오엔텍의 백신이 인가를 못 받고 1년여 동안 각종 시험과 평가만 거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중국산 mRNA 백신이 인가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로써 중국 본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멸균을 하거나 약화시켜서 만드는 소위 불활성 백신, 여기에다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2가지 종류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3월 1일에 조건부로 이 중국산 재조합 단백질 백신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산 백신이 생산 체계를 갖추려면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추문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완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국의 사회과학원 비교문화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방역 처리가 권력과 금력이 결탁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기업은 이 핵산 검사만으로 6,700억 위안을 벌었다고 이렇게 말했죠. 실제로 중국의 백신은 시노백하고 바이오텍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기업을 지목한 셈이죠.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는 사실 무슨 폭로를 한 거는 아니고 친구들과 파티를 하다가 흥분해서 한 얘기인데, 그 파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전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이 현재 의료 분야에는 예산의 90% 정도를 외국의 지적재산권 국내에 쓰고 있다고 했고, 의료 장비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검사 시약의 경우는 88%가 수입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 사이에 오미크론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일단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베이징 옆에 텐진과 베이징이 딱 붙어 있는 쪽에 랑황구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국은 베이징 쪽은 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랑황이라는 곳이 베이징에 딱 붙어 있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신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 과연 베이징이 계속 무사할 것인가? 이게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편이 지금도 계속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의 한 패친이 포스팅한 말로 대신하려 합니다. 그분은 베이징의 코로나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뭔가 오고 있다. 아주 큰 것이.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